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38,000선을 오르내리며 비교적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관측에 따라 소폭 오르기도 하고 엔화 가치 상승에 따라 소폭 내리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7월 11일 사상 최고치였던 42,224에서 지난 5일 연중 최저치인 31,458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약 만에 달했는데 현재 38,00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70%가량 회복한 셈입니다. 연초 니케이 지수 랠리를 이끌었던 것은 사무라이 7으로 불렸던 7개 종목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매그니피센트 7이 있다면 일본 도쿄 증시에는 사무라이 7이 있는데요. 지난 2월 골드만삭스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고전 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 빗대 선정한 니케이 지수를 주도하는 7개 종목입니다. 완성차 업체 중엔 도요타 자동차와 스바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선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스크린홀딩스까지 4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종합 상사인 미쓰비시 상사가 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연초와 최근 12개월 동안 주가 흐름이 양호하고 2020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곳을 골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2020년 3월 이후 주가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은 매출이 늘어난 데 비해 7인의 사무라이는 대부분 이익률과 주가 수익 비율이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라이 7 선정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이들 종목의 성적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개 종목 중 반년 동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디스코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기 직전 거래일인 2월 16일과 6개월이 지난 8월 19일 주가를 비교했습니다. 7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쿄 증시 시총 1위 도요타는 이 기간 22.07% 하락했습니다. 도요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조 3,084억엔을 기록하면서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하이브리드카가 실적 상승을 이끌고 엔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질 인증 부정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엔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엔저 효과도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무라이 7에 도요타와 함께 이름을 올린 완성차 회사가 스바루입니다. 역시 미국 판매 호조로 매출, 영업이익은 성장세지만 6개월간 주가는 18.48%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등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반도체 대장주이자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6개월 동안 20.64% 떨어졌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호조세인데요. 생성 AI와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대형 투자 계획이 잇따르면서 장비 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상순까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주가가 너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장비 업체 디스코는 6개월간 유일하게 주가가 오른 종목입니다. 3.93% 상승했는데요. 디스코의 강점은 웨이퍼를 깎고 자르는 기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디스코는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 장비를 취급하는 도쿄 일렉트론 등과 달리 후공정이 중심인데요. 반도체 공장 가동률 향상에 따른 시황 회복의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는 메모리용 장비 업체입니다. 생성 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 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주가는 7.07% 하락했습니다. 스크린홀딩스는 반도체 세정 장비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생성 AI 서버에 사용되는 D램용 세정 장비 수요가 견조해 실적은 호조세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6개월간 39.77% 폭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상사 보겠습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일본 5대 상사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 미쓰비시 상사는 지난 6개월 동안 0.72% 하락하며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지난 5일 이후 시장 반등 국면을 보면 도쿄 일렉트론과 스크린홀딩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이 기간 27.20%,
스크린홀딩스는 24.56% 각각 상승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과 스크린홀딩스는 환율 민감도가 낮아 엔고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일본 주식 급락 후 엔고에 대한 내성이 종목 선택의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엔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 등 환투기 세력이 엔화 강세를 전망하며 3년 5개월 만에 엔화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엔화 보유 동향에서 헤지펀드 등 비상업 부문, 즉 투기 세력은 13일 기준 엔화를 23,104계약, 약 2,800억엔 규모 순매수했습니다. 헤지펀드가 엔화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2021년 3월 9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엔화 매수는 87,101계약으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으며 엔화 매도는 63,997계약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엔화 약세 전망이 후퇴하면서 투기 세력이 엔화를 대수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CFTC 집계는 엔화를 빌려 외환시장에서 팔고 달러화 등을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반영합니다. 한 달여 전만 해도 헤지펀드는 엔화 약세에 베팅해 엔화를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지난달 2일 기준 헤지펀드의 엔화 순매도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8만 4,223계약에 달했습니다. 당시까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에 따라 엔 매도, 달러 매수 거래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달 11일에서 12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규모 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5조 5,348억엔 규모의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연 0.25%로 추가 인상하면서 엔화 매수가 가속화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달러당 161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달 5일 한때 달러당 141엔까지 하락하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엔화 강세 현상은 다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달러당 145엔 안팎에서 움직였는데요.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기 세력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달 초 주가 대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일단 안심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엔저가 재현되면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일본은행입니다.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앞서 니케이 지수 대폭락 이후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금방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기시다 후미오 총리, 즉 집권 자민당 총재가 갑자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의 계절이 될 가을에는 통화 정책을 움직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9월이나 10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자유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면 일본은행은 언제쯤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까? 시장에선 12월 또는 내년 1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경제 흐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